오늘 살펴볼 것은 역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100가지 발견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말이다. 바위에 박힌 검. 누구나 전설을 알고 있다. 바위에 꽂힌 검 이야기다. 동화이자 신화, 그리고 권력의 상징이다. 하지만 이탈리아에는 그 신화가 실제 모습으로 존재하는 곳이 있다. 토스카나의 몬테시에피 예배당에는 이미 80년 넘게 진짜 철제검 한 자루가 바위에 박혀 있다. 복제품도 장식품도 아닌 진짜 12세기 검이다. 이 검은 어느 날 갑자기 폭력을 버리기로 결심하고 과거의 삶과 결별한다는 뜻으로 검을 바위에 꽂았다는 한 기사와 연결된다. 오랫동안 순례객을 위한 가짜라고 여겨졌지만 금속 분석 결과 검이 실제 중세시대의 물건임이 밝혀졌고 바위 아래에서는 레이더로 빈 공간까지 확인됐다. 어쩌면 매장지일 수도 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이 있다. 아서왕의 바위 속 검 이야기가 이 이탈리아 전설보다 나중에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점점 더 이런 의문이 제기된다. 혹시 신화가 유물을 만든 게 아니라 유물이 신화를 만든 건 아닐까? 원주민의 비행기. 멕시코와 남아메리카에서는 이른바 원주민의 비행기로 알려진 놀라운 유물들이 발견됐다.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작은 황금 조각상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다. 얼핏 보면 장난감처럼 보이지만 그 형태는 지나치게 우주왕복선이나 비행기 같은 현대의 비행체를 닮아 있다. 특히 과학자들의 눈길을 끈 것은 꼬리 방향타와 날개에 난 대칭형 홈, 그리고 장난감이라면 실용적 의미가 전혀 없을 법한 여러 구조다. 그렇다면 이 조각상들은 무엇을 본떠 만든 것일까? 그리 량근 하나다. 장인들이 자신들이 본 것을 그대로 옮겼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 유물들은 고대 아메리카 사람들이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목격했던 실제 사건을 반영한 것일지도 모른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런 발견을 고대 우주비행사 이론과 연결한다. 아누나키 외계인이나 다른 문명의 존재들이 지구를 방문해 흔적을 남겼다는 주장이다. 이 작은 비행체들의 수수께끼를 더 키우는 사실도 있다. 현대 엔지니어들이 이 유물을 바탕으로 모형을 만들었고 엔진을 달자 실제로 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건 대체 뭘까? 우연일까? 고대 신화일까? 아니면 다른 행성에서 온 기술의 흔적일까? 수정 손잡이의 청동검. 터키석 상감과 금장식이 들어간 이 놀라운 청동검은 중국 전국시대 기원전 4세기부터 2세기에 해당하는 유물이다. 수많은 나라가 패권과 영향력을 두고 다투던 시대였고 전쟁 기술 역시 높은 수준까지 발전했다. 이 검은 무기로서뿐 아니라 놀라운 제작 기술로도 돋보였다. 손잡이는 수정으로 만들어져 특별한 우아함을 더했고 단순한 무기를 넘어 하나의 예술품으로 만들었다. 터키석 상감은 독특한 색감을 더하며 금장식은 소유자의 높은 신분을 드러낸다. 아마 귀족이나 고위 무사였을 것이다. 이런 검은 권력과 영향력의 상징이었을 뿐 아니라 고대 중국 대장장이와 세공장인들의 실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조사하기 두려운 무덤. 이제 다시 처음 이야기했던 장소로 돌아가 보자. 중국 시안 근처의 거대한 봉분 아래에는 진시황의 무덤이 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황제다. 문자와 화폐, 법을 통일했다. 1974년 농민들이 우물을 파다가 우연히 첫 번째 병마용을 발견했다. 이후 땅속에서 수천 명의 토제병사와 전차, 말, 무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병사 하나하나 얼굴과 세부 묘사가 다르다. 하지만 이것은 유적의 바깥쪽 일부에 불과했다. 황제의 주묘는 지금까지도 열리지 않았다. 찾지 못해서가 아니다. 위치는 이미 알려져 있고 봉분도 수십 년째 조사 중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아래에는 거대한 지하궁전이 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은 그 문을 서둘러 열지 않는다. 고대 역사가 사마천은 무덤 안에 수은으로 만든 강이 흐르고 천장은 별이 가득한 하늘처럼 꾸며졌다고 기록했다. 바닥에는 침입자를 겨냥한 자동발사 석궁까지 숨겨져 있다고 했다. 오랫동안 전설처럼 들렸던 이야기다. 하지만 봉분이 토양을 분석하자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은 농도가 확인됐다. 그렇다면 수은의 강 이야기도 꾸며낸 말이 아니쌀 수 있다. 그리고 그건 심각한 문제다. 내부에 정말 많은 양의 수은이 있다면 개방 과정이 사람과 환경 모두에 위험할 수 있다. 2000년 넘게 닫혀있던 공간을 건드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함정 역시 완전히 허구라고 치부할 수 없다. 진나라 시대의 인근 무덤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된 고대 석궁장치가 발견된 적이 있다. 하지만 가장 두려운 건 그것조차 아니다. 진짜 두려운 건 안에 있는 것을 파괴하는 일이다. 병마용 갱을 처음 열었을 때 조각상에 남아있던 선명한 색은 공기와 접촉하자 거의 즉시 무너지기 시작했다. 주묘 안에는 어쩌면 직물과 목재, 벽화, 청동기, 문서, 그리고 황제의 장례 이후 아무도 본 적 없는 물건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은 발견물을 완전히 보존할 기술이 마련되기 전까지 무덤을 열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이다. 그리고 그 판단에는 이유가 있다. 고고학은 때로 비밀을 열어젖히려는 욕망만이 아니라 멈춰야 할 때를 아는 능력이기도 하다. 가장 기묘한 점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발굴 무덤 가운데 하나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레이더도 센서도 연구실도 자금도 있다. 그런데도 문은 여전히 닫혀 있다. 진시황은 생전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다. 그리고 22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을 자신의 지하 세계에 들이지 않는 듯하다. 지구에서 가장 큰 운석. 우주의 수수께끼는 언제나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운석은 머나먼 우주에서 지구로 찾아온 기묘한 방문객의 증거가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나미비아에서 발견된 호바 운석이다. 지금도 그 엄청난 크기와 역사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수많은 의문과 추측을 남긴 퉁구스카 사건과 달리 호바는 우주에서 우리 행성까지 물질이 날아왔음을 직접 보여주는 증거다. 무게가 60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금속 덩어리는 오래된 녹을 두른 채 오늘날 자신을 위해 특별히 지어진 원형 공간에 전시돼 있으며 나미비아를 대표하는 명소 가운데 하나가 됐다. 이 운석이 발견된 이야기는 1918년에 시작된다. 농고 야코부스 브리츠가 밭을 갈다가 이상한 덩어리에 부딪혔다. 처음에는 그것을 뽑아내려 했고 이후 자세히 살펴본 끝에 브리츠는 눈앞의 물체가 철 운석임을 알아냈다. 나중에 성분은 철 81%와 니켈 17%로 분석됐다. 이 발견은 당시 운석에 대해 알려진 것이 많지 않았기에 큰 화제가 됐고 농부는 큰 돈을 벌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우주 방문객을 옮기는 일이 너무 어려워 결국 판매는 포기해야 했다. 이후 호바 운석은 화학적 침식과 훼손으로 무게가 줄어들었지만 보호 대상으로 지정됐고 국가 기념물로 인정받았다. 오늘날 호바는 크기만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천문학을 동시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이기도 하다. 이 광대한 우주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으면서도 중요한 존재인지 떠올리게 한다. 관광객들이 계속 흔적을 남기지만 긁힌 자국 하나하나는 금세 노가래로 사라진다. 마치 자연이 지상과 우주의 경계를 스스로 지우는 것처럼 보인다. 존재해서는 안 될 팔찌. 2008년 알타이의 데니소바 동굴에서 팔찌 조각이 발견됐다. 데니소바 동굴은 시베리아 알타이 산악지대에 있는 곳으로 수만 년 전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인류가 한 지역에서 마주쳤던 장소다. 데니소바인, 네안데르탈인, 그리고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들.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인류가 같은 지역에 살며 때로는 만나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아이까지 낳았다고 생각해보라. 마치 공상과학 소설이나 비디오 게임 같은 이야기지만 상상도 허구도 아니다. 말 그대로 아주 오래전 알타이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이들은 이웃으로 살며 때로 싸우고 물건을 주고받았으며 서로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은 실제 표본을 이용한 DNA 분석으로 확인됐다. 과학은 예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다. 서로 다른 인류 집단 사이의 관계를 복원한 것이다. 2010년 과학자들은 처음으로 현대인의 DNA를 데니소바인과 네안데르탈인의 뼈에서 추출한 DNA와 비교했다. 그리고 그 유전 서열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유전체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당신 역시 몇 %의 네안데르탈인 DNA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비유도 시적인 표현도 아니다. 가까운 유전검사기관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멀리서 연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말 그대로 그들의 후손이며 그들의 DNA 조각이 지금도 우리 몸속에 살아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몇 %의 데니소바인 DNA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른다. 이 팔찌는 데니소바인의 것이었다. 녹색을 띠는 농이석이라는 준보석 광물로 만들어졌는데 먼저 원석을 찾아 채굴하고 가공해야 했다. 표면은 햇빛 아래서 빛을 반사할 만큼 매끈하게 연마돼 밤의 모닥불 곁에서는 짙은 에메랄드 빛으로 반짝인다. 아름다운 물건이고 나이는 무려 5만 년이다. 이것만으로도 믿기 어려운 일이다. 학교에서는 석기시대라 하면 동굴과 몽둥이를 떠올리게 배웠다. 그런데 여기에는 장신구가 있다. 이미 미적 감각이 있었고 데니소바인 역시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 했다는 뜻이다. 이런 욕구를 우리는 어째서인지 현대인만의 것으로 여겨왔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팔찌의 구멍을 들여다보자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구멍은 분명 뚫어서 만든 것이며 벽면이 매끈하고 놀랄 만큼 반듯하다. 금속 도구 하나 없이 단단한 돌에 구멍을 뚫는다고 상상해보라. 가진 건 다른 돌이나 뼈, 나무뿐이다. 손으로 도구를 돌리며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려 해도 결과는 들쭉날쭉하고 가장자리는 거치며 축도 틀어지기 마련이다. 손만으로 속도와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구멍은 너무나 반듯하다. 바로 이 점이 연구자들을 놀라게 한다.
수작업이었다면 벽면의 특유의 긁힘과 흔들린 흔적이 남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다. 벽면은 마치 기계로 작업한 것처럼 매끈하다. 이런 가공 기술은 공식적으로 신석기 시대 약 1만 2천 년 전에 등장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 팔찌는 그보다 4배나 오래됐다. 중세 대장장이 앞에 스마트폰을 놓고 서기 800년에 만든 물건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과학자들이 느낀 충격도 대략 그 정도였을 것이다. 발굴 책임자 아나톨리 데레벤코는 이 기술을 간단히 설명했다. 고대 장인은 과거에는 구석기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여겨진 가공법을 다루고 있었다. 동료 미하엘 슌코프도 직접 말했다. 데니소바이는 같은 시대의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보다 기술적으로 더 발전해 있었다는 것이다. 대담한 주장이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실제 팔찌가 있다. 지금으로서는 다른 설명도 쉽지 않다. 물론 회의적인 의견도 나왔다. 팔찌가 더 젊은 퇴적층에서 2층으로 들어왔을 수 있다는 가설이었다. 그래서 추가 조사가 진행됐다. 퇴적층 분석 결과 해당 지층은 교란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팔찌는 데니소바인 시대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 현재 러시아와 영국, 호주의 연구진이 연대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나이가 더 오래돼 최대 6만 5천 년에 이를 수 있다는 자료도 나왔다. 이 결과가 확인된다면 팔찌의 제작 과정을 설명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도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이것이다. 지구에서 수만 년을 살았던 하나의 인류 집단이 남긴 것은 몇 개의 이빨과 새끼손가락 뼈 조각, 그리고 밝은 빛에서 햇살을 반사하는 이 존재해서는 안 될 팔찌뿐이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특히 우리와 매우 닮았던 존재들에 대해서는 더 그렇다. 그들은 이곳에서 수만 년을 살며 만들고 생각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 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남은 것은 녹색 팔찌 하나다. 생벨렉 서판의 새로운 비밀. 4,000년 된 고대 생벨렉 서판은 프랑스에서 다시 발견된 뒤 활발히 연구돼 왔고 2021년에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로 인정받았다. 연구자들은 서판에 새겨진 그림과 기호를 근거로 이 물건이 고대의 중요한 장소를 가리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 독특한 유물은 1900년 프랑스 서부 피니스테르에서 처음 발견됐다. 그러나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은 채 한 세기 넘게 성 안에 보관됐고 훗날 과학자들이 다시 연구를 시작했다. 서판은 가로 약 2m, 세로 약 1.5m 크기로 전문가들은 브르타뉴 지역을 나타낸 지도라고 본다. 표면에는 강과 산, 다른 자연지형이 새겨져 있다. 서판의 움푹 파인 표시가 고대 정착지나 봉분을 뜻할 수도 있다. 또 그림을 현대 브르타뉴 지도와 비교하자 놀랍게도 약 80%가 일치했다. 이 고대 지도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서판이 담은 범위는 약 30 곱하기 21km이며 완전히 해석하는데 최대 15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한다. 주변 발굴에서는 이미 새로운 조각들이 발견됐고 일부는 고대 무덤 건설에 재사용됐던 것으로 보인다. 샤먼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남시베리아 미누신스크 분지의 산악지대에는 약 300년 된 암각화가 남아있다. 17세기와 18세기에 그려진 것이다. 그 중에는 샤먼들이 마치 바위 틈으로 달려들어가 영원히 사라지는 듯한 모습도 있다. 현지 고고학자들은 이곳을 오랫동안 연구했지만 샤먼들이 향하는 바로 그 틈에 주목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폴란드의 아담 미츠키에비치 대학교의 안제이 로즈바도프스키 교수는 일린스카야 피사니차의 암각화를 살피다가 바로 이 세부를 발견했다. 그는 진심으로 놀랐다고 했다. 그 전까지 그 바위 틈을 언급한 연구조차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그는 수세기 동안 이 지역에 살아온 하카스인의 전통을 더 깊이 조사했다. 하카스인에게는 샤먼의 핵심 도구인 신성한 북이 산속에 숨겨져 있다는 오래된 믿음이 남아있다. 샤먼이 되려는 사람은 상징적으로 산 안으로 들어가 조상들을 만나고 그들에게서 북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진짜 샤먼이 될 수 있었다. 로즈바도프스키는 아바칸 북쪽에 오글라흐티라는 다른 유적도 찾았다. 그곳에서 훨씬 오래된 빙하기 암각화 사이에 17세기와 18세기에 만들어진 비슷한 그림들을 발견했는데 이 역시 하카스인의 작품으로 보였다. 그리고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다. 한 그림에서는 샤먼의 상체가 북으로 대치돼 있고 한쪽 다리는 이미 바위 틈 속으로 절반쯤 들어가 있다. 옆에는 다른 샤먼 둘이 있다. 하나는 같은 틈에서 나오는 듯하고 다른 하나는 지팡이를 든 채 곁에 서 있다. 아직 입문의식을 마치지 않아 자신의 북을 받지 못한 초보자일 수도 있다. 로즈 바도프스키에 따르면 시베리아 암각화는 단순히 바위 위에 그린 그림이 아니다. 화가들은 바위의 형태와 균열, 틈 자체를 이야기의 일부로 의도적으로 활용했다. 도둑질이 오히려 유물을 살렸다. 13세기 초, 보헤미아의 베네딕토의 수도원. 한 수도사가 훗날 현존하는 중세 필사본 가운데 가장 거대한 책이 될 원고를 손으로 베껴 쓰기 시작한다. 완성된 책의 무게는 약 75kg,
높이는 거의 1m, 책등 두께는 22cm다. 책장을 한번 넘기려 해도 두 손과 튼튼한 탁자가 필요하다. 전설에 따르면 수도사는 규율을 어긴 죄로 산채로 벽에 묻힐 처지가 되자 인간의 모든 지식을 담은 책 한 권을 하룻밤 만에 완성하겠다고 제안했다. 그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그는 악마에게 도움을 청했고 악마는 영혼을 대가로 나머지를 대신 써줬다고 한다. 그 뒤 이 필사본은 악마의 성서라고 불리게 됐고 한 페이지에는 악마의 전신상이 크게 그려져 있다. 맞은편 표치면에는 천상의 왕국이 묘사돼 있어 마치 책 전체가 선과 악의 균형을 표현하도록 만든 듯하다. 이 전설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게 만드는 건 필체다. 글씨는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놀라울 만큼 일정해서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쓴 것처럼 보인다. 피로의 흔적도 펜 압력의 변화도 없다. 전문가들은 이런 작업을 쉬지 않고 이어도 최소 5년은 걸렸을 것으로 본다. 또 한 가지가 있다. 책에서는 10페이지가 잘려나가는데 그곳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는 지금도 아무도 모른다. 한 가설은 영원한 삶의 비밀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역사학자들은 수도원의 내부 교육 같은 평범한 내용이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시한다. 1648년 30년 전쟁이 끝나갈 무렵 스웨덴 군대가 프라하를 점령하고 성의 황실 도서관을 약탈한다. 코덱스 기가스도 다른 수많은 귀중품과 함께 전리품으로 스톡홀름에 옮겨졌다. 그 뒤로 책은 스웨덴에 보관되고 있다. 체코에서 만들어진 지 4세기 넘게 지난 뒤의 일이었다. 2007년에는 전시를 위해 잠시 프라하로 돌아왔다. 3세기 반 만에 처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셈이다. 하지만 잠깐뿐이었다. 몇 달 뒤 다시 스톡홀름으로 옮겨졌고 지금도 스웨덴 왕립도서관에 보관돼 있다. 그래서 체코는 여전히 자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필사본을 다른 나라의 허락이 있어야 직접 볼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오늘날 코덱스 기가스는 스톡홀름 왕립도서관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다. 매년 수천 명이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지 400년이나 지나 스웨덴에 들어온 이 한 권의 책을 보기 위해 찾아온다. 스웨덴의 설명은 간단하다. 17세기의 전리품이며 당시 규칙상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현대 법원이 370년 전의 합의를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 필사본을 만드는데 송아지나 당나귀 가죽 약 160장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하다. 어느 쪽인지는 전설의 어느 버전을 더 좋아하느냐에 달렸다. 오늘날 책은 특수 강화 진열장 안에서 온도와 습도를 통제하고 진동까지 차단한 채 보관된다. 8세기 동안 자신의 무게만으로도 제본이 이미 붕괴 직전까지 약해졌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스웨덴군이 17세기에 이 책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이후 보헤미아에서 반복된 화재와 전쟁이 훨씬 일찍 책을 없애버렸을 수도 있다. 이 목록에서는 드문 경우다. 도둑질이 유물을 파괴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살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고향이 아닌 곳에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도둑 맞았으니 무조건 나쁘다는 단순한 공식으로는 역사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걸 보여준다. 역사의 셈법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이집트, 나일강의 메기와 화석 거인. 고대 이집트에서는 메기가 무덤벽과 왕의 이름에까지 등장했다. 전설상 나라를 하나로 통일한 최초의 통치자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도 특별한 기호로 적었다. 그 기호는 바로 메기였다. 강바닥에 사는 물고기가 한 문명의 시작을 연 사람의 이름에 들어갈 만큼 중요한 존재였던 셈이다. 우연은 아니다. 이집트인에게 나일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다. 그곳은 길이자 창고이자 국경이며 달력 역할까지 했다. 이집트인들은 해마다 강의 범람을 기다렸다. 물과 비옥한 진흙이 나라 전체를 먹여 살렸기 때문이다. 범람이 너무 약하면 굶주림이 왔고 너무 강하면 사람과 집을 함께 쓸어갔다. 그래서 나일강은 해마다 누군가가 배불리 살지 굶어 쓰러질지를 결정했다. 그리고 그 삶과 죽음 사이의 물속에는 메기들이 태연하게 헤엄치고 있었다. 이집트인들은 물고기를 너무 잘 알아서 오늘날에도 고대 그림만 보고 종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다. 무덤벽에는 사람들이 가득 찬 그물을 끌어올리고 갈대배에서 물고기를 잡고 어획물이든 바구니를 나르는 장면이 남아있다. 물고기를 담아 나르는 모습도 있다. 어떤 종은 신성하게 여겨져 먹는 것이 엄격히 금지됐고 다른 종은 매일 잡아 말리거나 소금에 절여 저장했다. 메기는 어느 쪽에도 정확히 들어맞지 않았다. 신성한 물고기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평범한 물고기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이제 고고학자가 흙에서 물고기뼈 한 줌을 꺼내는 모습을 떠올려보라. 화려할 것은 없다. 고대 식탁의 평범한 쓰레기다. 하지만 그 뒤에는 한 시대의 삶이 숨어있다. 이집트인들이 나일강에서 잡던 물고기 가운데에는 전기메기도 있었다. 그 모습은 고왕국 시대의 부조에도 남아있으며 꽤 정확하게 묘사됐다. 둥근 몸통, 작은 눈, 새쌍의 수염, 그리고 등에 지느러미가 거의 없는 형태다. 오늘날 이 종은 말라페루루스 엘렉트리쿠스라고 불린다.
피부 아래에는 몸 대부분을 감싸는 전기기관이 있다. 한 번의 전기 충격은 불과 2-3mm 정도지만 전압은 300V까지 올라갈 수 있다. 사냥할 때 메기는 한 번만 방전하지 않는다. 한 차례 공격에서 최대 500번의 전기 자극을 연속으로 내보낼 수 있다. 공격 초반에는 초당 최대 500번까지 방전한다. 작은 물고기의 근육은 즉시 경련하고 움직임이 멈춘다. 그러면 메기는 천천히 삼켜버린다. 어부도 잡힌 메기를 손으로 만지거나 창으로 눌렀거나 젖은 그물에서 끌어올리다 같은 충격을 받을 수 있었다. 전기는 물이나 창의 자루, 밧줄을 타고도 전해질 수 있었다. 물고기에 직접 선도되기 전에 팔이 저릴 정도의 충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정작 전기메기는 자신의 방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2021년 독일 생물학자들은 보통 다른 물고기의 근육 통제를 무너뜨리는 외부 전기 자극을 전기메기에게 가했다. 하지만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물고기를 기절시키는 전문 전기어로 장비까지 사용했다. 그래도 전기메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 움직였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물고기의 피부 아래 수천 개의 전기세포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정확히 알았다. 살아있는 전기메기를 맨손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수하면 손가락에서 팔 전체로 순간적인 충격이 퍼졌다. 매일 아침 사람들은 강으로 들어가 그물을 확인하고 어획물을 끌어올렸다. 그 아래 물속에서는 사람 몸집만한 생물들이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사람들은 이 강에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다. 그렇게 세대가 바뀌어도 삶은 이어졌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발견된 가장 놀라운 메기 유물은 식탁 쓰레기 더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사막의 모래 속에서 나왔다. 그리고 나이는 약 3,700만 년이다. 이 고대 메기는 카르무투스 히타넨시스라고 불렸고 몸 길이는 약 2m였다. 발견된 곳은 그 표본은 이름부터 인상적인 고래의 계곡, 카이로 남서쪽 지역이다. 오늘날에는 유네스코 보호 아래 놓인 메마른 사막이지만 한때 이곳에는 거대한 바다가 펼쳐졌고 버스만한 고대 고래들이 헤엄치고 있었다. 이 2m짜리 메기는 그들 사이에서 함께 헤엄쳤고 과학자들은 그런 고래들이 이 거대한 물고기를 먹이로 삼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거대한 물고기조차 누군가의 한 끼였던 셈이다. 이 물고기를 누가 발견하고 연구했는지도 눈여겨볼 만하다. 연구와 발표를 맡은 것은 이집트 현지 고생물학자들로 구성된 팀이었다. 책임자는 겨우 26살의 젊은 여성이었다. 이 표본은 이집트에서 거의 100년 만에 발견된 가장 완전한 메기 골격이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외국 원정대 없이 이집트 연구자들이 직접 조사한 첫 사례였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려움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이런 점이다. 이 물고기는 지구에 인간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이곳의 물에서 헤엄쳤다. 메기는 우리보다 먼저 존재했다. 대륙이 움직이고 바다가 말라 사막으로 변했다. 그런데 메기는 거의 변하지 않은 채 그 모든 시대를 지나왔다. 강바닥의 거대한 물고기라는 이미지 자체가 인류보다 오래됐다. 인간이 마침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을 때 그들은 그 후손들과 직접 마주쳤다. 치오크롭이나 동굴의 두개골, 이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미제 사건 중 하나를 보자. 이 두개골은 1941년 남부 트란실바니아의 치오크롭이나 동굴에서 발견됐다. 비료용 인산염을 캐던 노동자들이 우연히 파낸 것이다. 유럽 초기 현생 인류의 두개골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보존 상태가 좋은 표본 중 하나다. 나이는 약 33,000년이며 오리냐크 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 즉 유럽 최초의 동굴 벽화와 뼈피리를 남긴 석기시대 사냥꾼들과 같은 시대다. 거의 80년 동안 이 두개골은 중요한 인류학 자료로 연구됐다. 인류 진화 연구에서 측정되고 수없이 기술됐다. 그런데 눈에 띄는 두 개의 균열은 수만 년 동안 땅속에 있던 뼈라면 생길 수 있는 일반적인 사후 손상으로 여겨졌다. 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한 건 2019년이었다. 튜빙겐 대학교의 고 인류학자 카테리나 하르바티와 법의 인류학자 엘레나 크레니오티가 이끄는 연구팀은 플러스1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두개골을 폭력적인 죽음 사건의 물적 증거처럼 다뤘다. 먼저 뼈의 정밀한 3차원 모형을 만든 뒤 합성 두개골에 다양한 충격을 가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경우부터 무거운 물체에 맞는 상황까지 재현하고 각 경우 어떤 균열이 생기는지 비교했다. 결과는 분명했다. 두 손상 모두 수천 년 뒤 땅속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숨지던 순간 아직 뼈의 생체 특성이 남아있을 때 발생했다. 첫 번째는 두개골 바닥에 긴 균열이고 두 번째는 오른쪽에 생긴 함몰골절로 충격이 뼈를 안쪽으로 밀어넣었다. 둥근 타견면을 가진 몽둥이 같은 물체로 맞은 흔적이었다. 이것이 땅속에서 생긴 손상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머리에 가해진 충격이라는 증거는 여러 가지다. 뼈 조각은 안쪽으로 눌려 들어갔고 작은 파편들은 제자리에 남아있으며 퍼져나간 균열 하나는 뼛속에 가느다란 혈관이 지나던 홈을 정확히 따라갔다. 어디에도 치유 흔적이 없다.
그 충격을 받은 뒤 살아남지 못했다는 뜻이다. 모형 실험은 단순한 추락이나 사후에 생긴 균열 가능성도 배제했다. 그 다음부터는 확정할 수 없는 영역이며 연구진도 이를 분명히 밝혔다. 오른쪽의 함몰 골절 위치를 근거로 당시 피해자가 공격자를 정면으로 보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공격자가 왼손잡이였거나 두 손으로 무기를 휘둘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작업 가설일 뿐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두 사람이 누구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피해자에게서 남은 것은 두개골 뿐이기 때문이다. 몸에 다른 상처를 확인할 자료도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약 3만 3천 년 전 둔기로 머리를 맞아 숨진 사건이 확인됐고 그 흔적은 300세기가 넘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읽혔다. 중국 황제들의 도구를 부른 물건. 중국의 황제들은 옥이 불멸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고 그래서 금실로 연결한 옥 조각으로 만든 특별한 수의를 입고 묻히기로 원했다. 고대 기록에는 이런 장례 방식이 언급돼 있었지만 수세기 동안 실제로 그 존재를 증명할 물건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많은 사람은 그저 신화라고 생각했다. 모든 것이 바뀐 건 1958년이었다. 링산산 인근에서 방공호를 만들기 위해 암석을 폭파하던 군인들이 서한시대 왕족 유순과 그의 아내의 두 안에 약 2000년 된 무덤을 우연히 발견했다. 무덤은 실제 지하 궁정과도 같았고 수만 점의 유물과 무기, 그릇, 심지어 옥 향로까지 가득했다. 그중 가장 놀라운 발견은 두 벌의 옥 장례복이었다. 거의 완벽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류승의 옥 장례복은 옥 조각 2498개를 금실 약 1100g으로 연결해 만들었고 아내의 것은 옥 조각 2160개와 금실 700g으로 구성됐다. 두 옷은 얼굴 가면까지 포함해 몸의 윤곽을 그대로 따랐다. 이런 장례복 전통은 옥의 상징적 의미뿐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믿음과도 연결됐다. 고대 중국에서 옥은 순수함과 굳건함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신성한 재료로 받아들여졌으며 몸이 썩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고 믿었다. 특히 몸의 9구멍, 즉 눈과 귀, 콧구멍, 입, 생식기와 항문을 중요하게 여겨 옥 마개로 막으면 불멸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 발견은 그 믿음이 현실과 다르다는 걸 보여줬다. 옥 장례복은 시신의 부패를 막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런 유물이 왜 이렇게 드물까? 답은 간단하다. 도굴 때문이다. 고고학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옥은 엄청난 가치를 지녔고 도굴꾼들은 수세기 동안 그것을 노렸다. 무덤은 불타고 장례복은 해체됐으며 옥 조각은 팔리거나 다른 용도로 다시 가공됐다. 약탈이 너무 심해지자 서기 222년 위나라 문제는 옥 장례복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까지 내렸다. 그 조치는 약 400년 이어진 전통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런 방식으로는 불멸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장대한 믿음이었지만 그 끝은 비극적이면서도 아이러니했다. 문제는 이 악순환을 끊을 만큼 단호했고 어쩌면 그 금지 덕분에 수세기 뒤 우리가 진짜 옥 장례복을 볼 수 있게 되는지도 모른다. 최초의 생물학 무기? 과학자들은 약 800년 전 노르웨이에서 모를 오염시키기 위해 시신을 이용했다는 충격적인 기록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인했다. 스베레스보르그 성터를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한 사람의 유해가 노르웨이 중세 내전 당시 우물을 오염시키기 위해 던져진 흔적을 발견했다. 이 이야기는 스칸디나비아 기록인 스베레 사가에 나오지만 오랫동안 많은 역사학자가 사실 여부를 의심했다. 사가에 따르면 스베레스보르그 공성전 당시 대주교를 지지하던 바글레르 세력이 스베레 시구르드손 왕을 찾지 못하자 시신을 물을 오염시키는 수단으로 쓰기로 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팀은 우물 바닥에서 나온 유해에 대해 DNA 분석을 실시했다. 1938년에도 고고학자들이 우물 약 6m 아래에서 비교적 온전한 남성 유해를 발견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으로 후속 조사가 중단됐다. 2016년이 되어서야 발굴이 다시 진행됐고 우물 속 인물이 30에서 40살 사이의 남성이며 두개골에 외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상처가 사망 원인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주변에는 보존된 가죽 신발 한 짝 외에 옷의 흔적이 거의 없었다. DNA 분석과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은 유해가 실제로 그 분쟁 시기에 속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가장 신비로운 산. 로라이마 산은 기아나 고원의 정글 위로 약 2500m 솟아있다. 정상은 수백 미터 아래로 곧장 떨어지는 절벽으로 둘러싸인 평평한 고원이다. 이 절벽 때문에 로라이마는 주변 세계와 거의 완전히 고립돼 있다. 오를 수 있는 길도 사실상 한쪽 경사면뿐이며 정상까지 가는 데는 며칠이 걸린다. 로라이마의 지질학적 나이는 약 20억 년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구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지표면 가운데 하나라는 뜻이다. 고원을 이루는 암석은 복잡한 생명체가 나타나기 훨씬 전, 식물이 육지로 올라오기 전부터 형성됐다. 오늘날 이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우리가 아는 지표 환경보다 훨씬 오래된 기반 위에서 일어나다. 거의 매일 내리는 비는 정상의 독특한 환경을 만든다.
물은 고원 가장자리에서 폭포가 되어 떨어지고 균열로 스며들어 토양을 적시며 고립된 생태계를 만든다. 이곳에는 식물과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정도 많다. 일부 식충식물과 개구리 곤충은 완전한 고립 속에서 독자적인 진화 경로를 걸었다. 이 지역 원주민들에게 로라이마는 오래전부터 특별한 힘이 깃든 장소였다. 그들의 신화에서 산은 세계수의 자네이자 아주 오래전 무너진 고대 질서의 한 조각으로 여겨졌다. 이런 생각은 지질학이 아니라 장소의 압도적인 거리감과 규모에서 생겨났다. 이 고원은 마치 하나의 독립된 세계처럼 느껴진다. 자기만의 규칙으로 존재하는 세계 말이다. 현대과학은 판구조론과 침식, 기후를 통해 로라이마를 설명한다. 하지만 아무리 정확한 설명이 있어도 거의 모든 시대를 견뎌낸 공간이라는 인상은 남는다. 대륙은 이동하고 바다는 사라졌으며 생물종은 나타났다 사라졌지만 정상은 너무나 느리게 변하며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 여기서는 인간의 시간 감각 자체가 거의 의미를 잃는다. 난쟁이와 거인. 아주 작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히 알려진 내용이 많으니 여기서는 핵심만 짚어보자.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에는 실제로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라는 인류가 살았고 성체의 키는 1m를 조금 넘는 정도였다. 신화 속 난쟁이도 단순히 작은 현대인도 아니다. 고립된 섬에서 독자적으로 진화한 인류 계통의 한 갈래다. 반대쪽 극단, 키가 3m에 이르는 인간 이야기는 훨씬 더 비현실적으로 들린다.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두 사례를 구분해야 한다. 첫 번째는 현대인에게 실제로 기록된 거인증이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1918년 태어난 미국인 로버트 워들로다. 그는 22살에 세상을 떠날 때 키가 272cm에 달했다. 원인은 의학적으로는 비교적 명확했다. 뇌하수 체종양이 성장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몸은 평생 멈추지 않고 자랐다. 하지만 워들로는 약 4kg의 지극히 평범한 체중으로 태어났다. 단지 호르몬 이상이 어린 시절 시작된 뒤 멈추지 않았을 뿐이다. 비교하자면 태어날 때 체중이 4kg, 900g이어도 성인이 되어 키가 190cm 정도일 수 있다. 즉 인간의 몸은 호르몬 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매우 큰 크기까지 자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사례는 훨씬 오래됐고 인간과도 더 멀다. 기간토피테쿠스 블라키라는 거대한 영장류로 약 20만에서 30만 년 전까지 중국 남부에 살았다. 이빨과 턱의 크기를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키 약 3m, 체중 최대 300kg으로 추정한다. 지금까지 존재한 영장류 가운데 가장 거대한 종이다. 재미있는 사실도 있다. 기간토피테쿠스의 첫 화석 이빨은 1935년 발굴 현장이 아니라 홍콩의 약국에서 발견됐다. 전통 약재용 용의 이빨로 팔리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이 종에서 발견된 것은 턱뼈 몇 조각과 개별 이빨 약 2,000개뿐이며 머리 아래쪽의 뼈는 하나도 없다. 기간토피테쿠스가 멸종한 이유는 기후가 변하면서 숲이 더 건조한 개방지형으로 바뀌었는데 이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더 작은 친척이자 오랑우탄의 조상계통은 변화에 적응했다. 거인 전설은 거의 모든 문화에 존재한다. 성서의 거인부터 북유럽의 요퉁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키 3m짜리 지적 인간 집단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고 워들로와 기간토피테쿠스를 보면 인간이나 영장류가 그런 크기에 도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전설 속 거인 종족이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은 낮지만 자연에는 분명 훗날 전설로 남을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도구가 충분하다. 매머드 동굴의 유령. 켄터키의 매머드 동굴은 총 길이 약 500km에 이르는 세계 최대급 지하 동굴계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수많은 전설에 둘러싸인 장소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초석 채굴에 이용됐고 훗날 관광지로 바뀌었다. 지하 호수와 거대한 공동, 미로 같은 통로에서 울리는 메아리는 수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이 동굴을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유령 이야기였다. 방문객과 직원들 사이에서는 과거 동굴 깊은 곳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들의 영혼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관광객들은 어둠 속에서 이상한 그림자나 흐릿한 형체, 설명하기 어려운 목소리를 들었다고 종종 말한다. 판무리 전체가 멀리서 자신들을 지켜보는 듯한 유령 같은 형체를 봤다고 주장한 사례도 있다. 전설은 사고로 숨진 광부들의 영혼이라고 말한다. 이런 이야기는 동굴에 더 짙은 신비감을 더하고 자연을 보러 오는 사람뿐 아니라 초자연 현상을 찾는 이들도 끌어들인다. 매머드 동굴은 지금도 역사와 신비가 얽혀 독특한 분위기를 만드는 장소로 남아있다. 고대 이집트 최고의 유물. 1799년 나일강 삼각주의 로제타. 나폴레옹군의 한 병사가 요새용 참호를 파다가 삽으로 세 종류의 문자가 새겨진 검은 서판을 발견한다.
상형 문자와 민중 문자, 그리스어가 모두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기원전 196년 이집트 사제들이 내린 칙령이었다. 당시 학자들은 세 문장이 같은 내용이고 그중 하나가 읽을 수 있는 그리스어라면 1500년 동안 침묵했던 언어도 해독할 수 있다고 깨달았다. 서판 자체의 무게는 약 760kg이고 높이는 1m를 조금 넘는다. 현대 자동차 엔진보다도 무겁다. 그런데 금속이 아니라 통째로 된 화강 섬노감 덩어리이며 깨트리지 않고 사막과 바다를 지나 운반해야 했다. 고대 이집트인이 얼마나 꼼꼼하게 기록을 남겼는지도 흥미롭다. 데이르 에메디나의 노동자처럼 매주 빵과 맥주로 임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상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문서로 남아있는 사실이다. 이집트인들은 세금과 임금, 사원의 칙령까지 모두 기록했다. 그래서 똑같은 문장이 새 언어로 적힌 이돌은 학문의 엄청난 보물이 됐다. 그 다음부터는 고고학보다 전리품 경쟁에 가까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1801년 나폴레옹은 이집트 전쟁에서 패한다. 항복 조건에 따라 프랑스 학술 원정대가 수집한 유물은 영국으로 넘어갔고 프랑스 학자들이 이미 기록하고 그림까지 남긴 이 돌도 포함됐다. 로제타석은 배에 실려 런던으로 옮겨졌고 1802년부터 영국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그런데 그를 실제로 해독한 사람은 영국인이 아니라 프랑스인이었다. 1822년 언어학자 장프랑스와 샹폴리옹은 파라오 이름이 들어간 표기를 비교해 1500년 동안 읽을 수 없었던 상형 문자의 체계를 마침내 풀어냈다. 묘한 상황이다. 돌은 프랑스인이 발견했고 프랑스인이 해독했지만 보관하고 세계에 보여주는 곳은 영국이다. 상형 문자 해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니 세계적인 박물관에 있을 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집트의 생각은 다르다. 2000년대 초부터 이집트는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해왔지만 계속 거절당하고 있다. 많은 사람은 박물관이 학문과 교육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유물을 실제 원산지로 돌려보내는 문제가 나오면 대화는 이상하리만큼 늘 제자리에서 끝난다. 관광객들은 자신의 문화 역사를 보기 위해 다른 나라의 박물관으로 간다. 이집트인들은 로제타석을 발견지인 이집트가 아니라 런던의 유리 너머로 바라봐야 한다. 영국 박물관에는 정작 영국산 유물이 많지 않다는 농담도 유명하다. 오래된 농담처럼 여자에게 나이를 묻지 말고 남자에게 월급을 묻지 말며 영국 박물관에는 유물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묻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이 상황의 아이러니를 이해하려면 돌의 내용도 살펴봐야 한다. 거기에 적힌 것은 철학서도 전쟁 연대기도 아니다. 프톨레마이오스 5세의 즉위를 기념해 사원 일부 세금을 면제한다는 사제들의 평범한 행정칙령이다. 흔한 관료 문서가 2200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언어 해독 열쇠 중 하나가 됐다. 그래서 이 돌의 운명은 이집트뿐 아니라 전 세계 언어학자들의 관심사다. 영국 박물관은 공식 요청에 늘 비슷한 답을 한다. 로제타석은 세계 공동의 유산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런던의 전문 보관시설에는 기후제어가 되어 있어 다른 어디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보존이 논리의 핵심이라면 왜 과거의 그 물건들을 힘으로 반출한 나라들만이 유일하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지는 걸까? 오늘날 로제타의 현지 박물관 입구에는 실물 크기의 석고복 제품이 서 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바로 이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을 똑같이 재현한 복제품 옆에서 사진을 찍는다. 하지만 원본은 200년 넘게 런던을 떠난 적이 거의 없어 많은 이집트인은 자국에서 실제 로제타석을 볼 기회조차 없었다. 잠시 반대 상황을 상상해보자. 어느 나라가 런던에 군대를 보내 빅벤을 분해해 가져간 뒤 200년 동안 자국 관광객에게 전시하면서 영국 유산을 더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까? 이집트인에게는 오늘날 영국 박물관의 공식 입장이 비슷하게 들릴 수 있다. 빵이나 맥주 같은 식량으로 임금을 받는다는 건 재미있게 들리지만 고대 이집트 경제의 일부는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다. 익숙한 형태의 동전이 당시에는 아직 널리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대 문명이 현대보다 무조건 단순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사실이 떠오른다. 세 언어로 동시에 세금 기록을 관리한 사람들에게 원시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기는 어렵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다리, 바그다드와 바스라 사이의 모래지대에는 도시 문명의 초기 중심지였던 고대 도시 기르수가 있다. 약 5000년 전 라가시 왕국의 심장이 뛰던 곳이며 인류가 점토판에 생각을 대규모로 기록하기 시작한 장소 중 하나다. 하지만 기르수의 가장 큰 놀라움은 문자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달이다. 이 벽돌 구조물은 4000년 넘게 이곳에 서 있다. 학교에서 배우는 수많은 제국보다 오래됐다. 그러나 이 발견의 운명은 비극적이었다. 1877년 이곳에서 일한 프랑스 고고학자들은 학자라기보다 보물 사냥꾼에 가까웠다. 그들은 조각상과 금을 찾는 데 너무 급한 나머지
고대지층을 거칠게 파헤치며 눈앞의 것들을 파괴했다. 뒤이어 들어온 약타자들은 서령문자 점토판 3만 5천 점 이상을 훔쳐 팔아버렸다. 초기 탐사의 성급함 때문에 우리는 지식이 담긴 도서관 전체를 잃어버린 셈이다. 다리 자체는 1920년대에 발견됐지만 거의 100년 동안 정체를 몰랐다. 사원, 수문, 댐 등으로 불렸고 최근에야 고고학자들이 실제 다리임을 공식 확인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이 독특한 구조물은 이라크의 강한 햇빛과 바람에 그대로 노출됐다. 오늘날 기르수에서는 대규모 보존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영국 전문가들은 현지 고고학자들에게 이 벽돌을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가 적어도 앞으로 1000년은 더 버티게 하기 위해서다. 토막난 왕자의 사건. 이번 이야기는 시간상 우리와 가장 가깝고 증거도 가장 많다. 뼈와 DNA, 오래된 기록이 함께 맞물리기 때문이다. 1272년 11월 헝가리에서 젊은 왕자 벨라 마초가 목숨을 잃었다. 나이는 약 25이었고 양쪽 혈통 모두 왕가와 연결돼 있었다. 어머니 쪽으로는 아르파드 왕조의 헝가리 국왕 벨라 4세의 손자였고 아버지 쪽으로는 오랫동안 무스를 다스린 류리크 왕조의 후손이었다. 같은 해 여름 이슈트반 5세가 세상을 떠난 뒤 헝가리는 혼란에 빠졌다. 어린 나슬로 4세가 왕위에 오르자 귀족 가문들이 권력을 두고 즉시 충돌했다. 벨라는 왕실에서 몇 안 되는 성인 남성이었고 스스로도 왕위를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분명 걸림돌이었다. 13세기 기록에 따르면 그는 당시 토끼섬이라 불리던 곳, 오늘날 부다페스트 중심의 머르기트 섬에서 열린 회의에 초대됐다. 하지만 함정이었다. 벨라가 도착하자 수도원 안뜰에서 사람들이 달려들어 공격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몸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훼손됐다고 한다. 전승에 따르면 유해는 그의 친누이가 수습했다. 그녀는 훗날 헝가리의 성녀 마르기트로 시성됐고 조카와 함께 같은 섬의 여성 수도원 성고실에 몰래 묻었다고 전해진다. 1915년 이 수도원을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성고실에서 3개의 무덤을 발견했고 그중 하나에는 수많은 타격 흔적이 남은 젊은 남성의 해체된 골격이 있었다. 당시에도 연구자는 뼈에서 20곳이 넘는 절단 흔적을 세고 사라졌던 바로 그 왕자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 뼈는 수십 년 동안 학계에서 자취를 감췄다. 전쟁 중에는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런데 2018년 부다페스트의 박물관과 대학 소장품에서 뜻밖의 다시 발견됐다. 곧바로 대규모 국제연구팀이 조사에 나섰고 결과는 비교적 최근 공개됐다. 2025년 11월 학술지 포렌식 사이언스 인터내셔널 제네틱스에 발표됐다. 뼈에서는 놀라울 만큼 많은 정보가 나왔다. 방사성 탄소 분석은 13세기 중반을 가리켰고 시기와 정확히 맞았다. 치솔은 부유한 사람의 식단을 보여줬다. 고기와 빵, 곡물을 많이 먹었고 평민에게는 쉽지 않은 식생활이었다. 뼈와 치아에 남는 음식과 물의 화학적 표지인 동이온소는 그의 삶의 지리적 이동까지 보여줬다. 어린 시절은 오늘날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에 해당하는 남쪽 마초 지역에서 보냈다. 이후 헝가리 중심부 쪽으로 이동했는데 실제 벨라의 삶과 잘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DNA였다. 유전학자들은 이 인물이 아르파드 왕조를 통해 벨라 3세의 직계 후손이며 동시에 남계로 류리크 왕조 혈통을 지녔음을 확인했다. 이름 없는 골격에 다시 이름이 돌아온 것이다. 사건 자체도 어느 정도 재구성됐다. 뼈에는 숨지던 순간 생긴 치명적인 상처 26곳이 남아있었다. 사람 한 명을 쓰러뜨리는데 2-3번의 공격만으로도 충분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흔적은 훨씬 과도했다. 적어도 3명이 서로 다른 검으로 동시에 공격한 것으로 보이며 벨라는 방어하려 했다. 하지만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공격은 멈추지 않았고 머리와 얼굴 쪽까지 계속 이어졌다. 단순히 목숨을 빼앗기 위해 필요한 수준을 훨씬 넘었다. 연구자들은 격한 분노와 개인적 적대감이 드러난다고 본다. 논문 제목도 이것이 냉정하게 계산된 공격이었는지를 질문했고 연구진의 결론은 단순하지 않았다. 매복 자체는 미리 준비됐지만 실제 공격은 차분한 처형이라기보다 격렬한 감정 속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였다. 물론 증명할 수 없는 부분도 남는다. 직접 목격자의 기록은 없고 공격 순서는 뼈의 흔적으로만 추정했다. 중세 연대기는 젊은 왕의 편에 섰던 유력 귀족 헨리크 3세기와 그 부하들을 주도 세력으로 지목한다. 하지만 그것은 기록의 주장이지 땅에서 나온 물적 증거는 아니다. 그럼에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 750년이 지나 이름 없던 부서진 뼈들이 다시 한 사람으로 돌아왔다. 그에게는 다시 이름이 있고 왕에게까지 이어지는 혈통도 있다. 어디서 자랐고 무엇을 먹었는지까지 알 수 있다. 마지막 날의 상황도 그가 쓰러진 뒤 공격이 이어진 순간까지 어느 정도 복원됐다.
벨라는 영원히 사라지고 잊히도록 잔혹하게 공격받았지만 고고학과 과학은 그를 다시 역사 속 인물로 되돌리고 삶의 상당 부분을 밝혀냈다. 다만 그날 수도원 안뜰에서 왕자를 둘러싼 공격자들의 정확한 정체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청동기 시대의 황금나선. 이제 독일 리더 작센으로 가보자. 헤세 마을 근처에서 고고학자들은 유럽 최대급 청동기 시대의 황금 보물 중 하나를 발견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하다. 금을 찾은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땅 속에는 황금 물건 117점, 총 무게 1.5kg 이상이 있었다. 약 3000년 전 유럽의 지금과 같은 국가나 도시, 지도가 존재하기 전 묻힌 것이다. 누군가는 이 금을 아마포자루에 정성스럽게 담고 청동핀으로 고정한 뒤 땅에 숨겼다. 당황해서 버린 것도 우연히 잃어버린 것도 아니다. 일부러 준비해 묻은 것이다. 과학자들은 10년 넘게 그 이유를 찾고 있다. 더 이상한 건 대부분이 장신구가 아니라는 점이다. 보물에는 개인 장식품이 단 3점, 팔찌 2개와 황금 브로치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수십 개의 나선형 고리와 별도의 나선 조각들이다. 고고학자들은 이것들이 장신구가 아니라 청동기 시대의 일종의 화폐였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오래된 부의 비축물이다. 특히 황금 브로치가 눈에 띈다. 원래 길이는 약 16cm였고 태양 문양과 원형 장식이 있었지만 보물을 붓기 전에 누군가 일부러 휘어놓았다. 그래서 더 이상하다. 보관하려던 물건이라면 왜 망가뜨렸을까? 만약 의식이었다면 누구에게 바친 것이었을까? 주변에서는 정착지도 무덤도 발견되지 않아 뚜렷한 설명이 없다. 그저 3300년 전 누군가 막대한 부를 숨겨두고 다시 돌아오지 않은 장소일 뿐이다. 또 한 가지 세부가 있다. 초기 분석에 따르면 금 일부는 아주 먼 곳, 어쩌면 중앙아시아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확인된다면 청동기 시대에도 금이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하는 교역망을 따라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고대 세계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한 곳으로 보인다. 자기 마을 근처에서만 살던 작고 흩어진 부족들이 아니라 금속과 사상, 상징, 부가 엄청난 거리를 오갈 수 있었던 사람들의 세계였던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별길. 1992년 지질학자 카스티오는 지금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발견을 했다고 전해진다. 인도네시아 쿠팡 지역에서 그는 산속의 이른바 사탄 동굴을 조사하다 특이한 돌을 발견했다. 깨진 면에는 별의 항로지도처럼 보이는 수수께끼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 표시는 나사가 1970년대 파이어니어 10호와 11호 탐사선에 실어 우주로 보낸 명판의 그림과 놀랍도록 비슷하다고 주장된다. 돌에는 손을 잡은 남녀와 태양, 별, 경로처럼 보이는 선들이 그려져 있다. 일부는 돌의 가공 시기가 수십만 년 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당시 인류가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없었다는 전제 아래 지구에서 만들어졌다는 설명 자체가 의문에 빠진다. 음모론자들은 외계인이 파이오니어 탐사선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계산을 잘못해 시간까지 거슬러 수십만 년 전 지구에 도착했다고 상상한다. 여기에 갇힌 뒤 돌에 흔적을 남겼다는 이야기다. 또 다른 가설은 기원전 훨씬 이전 인도네시아에 존재한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이 돌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지도에는 하나의 별과 7개의 행성이 있는 항성계가 묘사되어 있어 태양계와 거의 같아 보인다고 한다. 현대 천문학은 8행성을 인정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과거 해왕성이 소행성으로 여겨졌다는 주장까지 등장한다. 돌을 만든 이가 누구든 별에 대한 지식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현대과학을 자극한다. 바위 속 무덤. 몰타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우연히 약 2300년 된 고대 무덤을 발견했다. 9월 비르키르카라의 한 병원 근처에 새 수도관을 설치하던 중 바위를 깎아 만든 방이 드러났고 고고학자들은 훗날 이것이 포에니식 무덤임을 확인했다. 후속 발굴에서는 중앙 수직 통로와 3개의 매장실이 발견됐다. 입구는 당시의 돌판으로 그대로 봉인돼 있었다. 좁은 틈 사이로 고고학자들은 골격과 유물을 확인했다. 방 안에는 일정한 순서로 놓인 뼈와 화장한 유골을 담은 항아리도 있었다. 뼈는 새로운 매장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다. 세 방에서는 최소 14구의 매장이 확인됐다. 유해는 추가 조사를 위해 연구실로 옮겨졌고 고고학자들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과 DNA 분석을 통해 이 무덤을 만든 포에니 공동체를 더 알아볼 계획이다. 카르타고 문명으로도 알려진 포에니 세력은 기원전 약 150년 로마에 정복되기 전까지 지중해의 강대국 가운데 하나였다. 잉카의 미로. 도시 말의 쿠스코에서는 수십 년 동안 신화로 여겨진 무언가를 찾아왔다. 16세기 연대기에는 태양 신전에서 시작해 도시 아래로 뻗는 터널망, 칭카나 지하 미로가 언급돼 있다. 오랫동안 전설로 취급됐지만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지 않고 음향 탐사와 지표 투과 레이더를 이용해 조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결과는 무시하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었다.
도시 아래에는 빈 통로 체계가 길게 이어지고 그 핵심 가지가 코리칸차 신전과 삭사이와만 요새를 잇는 것으로 탐지됐다. 거리는 1km가 넘는다. 터널의 폭은 약 2.5m, 높이는 1.5m 정도다. 비밀 통로 수준이 아니라 실제 이동이 가능한 지하길이다. 여러 구역으로 가지가 뻗어 있어 돌 아래 숨은 거리망처럼 보인다. 잉카는 먼저 도랑을 파고 돌벽과 들보로 보강해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연구자들은 체계를 훼손하지 않고 내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한적인 진입 지점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상당히 치밀한 기반 시설이었음을 시사한다. 지상의 도시가 위험할 때 실제 이동과 공간 통제를 위해 쓰였을 수 있다. 과학자를 기다린 공룡. 스코틀랜드 스카이섬에서 과학자들은 이미 20년 전 공룡 화석을 발견했지만 제대로 접근할 수 있었던 건 최근이었다. 골격은 바위투성이 해안의 단단한 암석 속에 깊이 박혀 있었고 장소 자체도 물이 빠지는 썰물대만 드러났다. 표본을 안전하게 꺼내기 위해 고고학자들은 밧줄과 금속세기, 심지어 모터보트까지 동원해 무거운 암석 덩어리를 항구로 옮겼다. 모든 작업은 당국의 엄격한 허가 아래 진행됐다. 이곳이 특별한 과학적 보호구역이기 때문이다. 결국 연구진은 스코틀랜드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가운데 처음이자 가장 완전한 수준의 공룡 골격을 확보했다. 뼈를 보면 동물은 큰 개 정도의 크기였다. 식물을 먹었고 튼튼한 뒷다리로 움직였다. 고생물학자 엘사 판체롤리 박사는 당시 공룡 가운데 작은 육식성이나 잡식성 종이 흔했다고 설명했다. 조금 뒤인 쥐라기 말에는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육상동물 일부가 공룡에서 등장한다. 이 작은 공룡은 그런 거인들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았던 것이다. 뼈 조직 분석 결과 이 동물은 약 8살 또는 그 이상이었고 약 1억 6,600만 년 전에 죽었다. 그런데 뼈는 여전히 자라고 있었고 속도만 느려진 상태였다. 즉 완전히 다 자라지 않은 젊은 개체였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알려진 사례 가운데 가장 이른 조각류, 즉 두 다리로 이동하던 초식 공룡 계통의 표본일 수 있다고 본다. 어쩌면 세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이구아노돈 계열 골격의 가능성도 있다. 숲속의 수수께끼, 돌 구조물. 1950년대 초 지질학자 바딤 콜파코프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이르쿠츠크 타이가를 걷다. 그곳에 있을 리 없는 것을 봤다. 숲과 바위로 이어진 평범한 시베리아 풍경 한가운데 언덕이라기보다 땅속에서 강한 힘이 터져나온 흔적 같은 거대한 돌무더기가 서 있었다. 훗날 파톰스키 분화구 또는 콜파코프 원뿔이라 불리게 된다. 높이는 약 12층 건물에 맞먹는 돌고리를 떠올리면 된다. 안에는 움푹 팬 구덩이가 있고 중앙에는 또 다른 돔이 있으며 주변에는 부서진 석회암 덩어리가 널려 있다. 오래된 화산도, 평범한 산도, 채석장도 인간이 만든 건축물도 아니다. 타이가 한가운데 놓인 기묘한 돌 구조다. 과학자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한 건 나이다. 추정에 따라 약 500년밖에 되지 않는다. 즉 목격자가 존재할 수 없던 태고에 생긴 것이 아니라 역사시대에 나타난 것이다. 대략 같은 세기에 유럽에서는 책을 인쇄하고 도시를 짓고 연대기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시베리아 타이가에서는 무언가가 수천 톤의 돌을 지표로 밀어올렸다. 그런데 목격자도 기록도 없다. 전설은 있지만 사건을 제대로 묘사한 문헌은 없다. 첫 번째 가설은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운석이었다.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진 흔적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거대한 형태, 움푹 팬 중심, 튀어나온 돌, 외딴 위치. 하지만 연구가 진행될수록 운석 가설은 약해졌다. 진짜 운석 충돌구라면 충격 변성 암석이나 폭발 흔적, 특유의 파괴 양상이 남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특징이 맞지 않았다. 이후 다른 가설이 나왔다. 지하에서 가스와 물, 암석이 올라오고 압력이 커졌지만 영구동토층이 이를 막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어느 순간 지면이 통째로 위로 밀려 올라와 이 돌 원뿔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더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전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주변에서는 자기 이상이 측정됐고 형태 자체도 너무 특이하다. 수천 년에 걸쳐 천천히 자란 평범한 언덕과는 다르고 무언가가 갑작스럽고 강하게 일어났지만 아무도 보지 못한 장소처럼 보인다. 그래서 파톰스키 분화구는 신비주의를 빼도 이상하다. 외계 우주선이 떨어졌다거나 알려지지 않은 고대 문명이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지질학적 시간으로는 거의 어제 생긴 물체가 타이가에 서 있는데도 정확히 무엇이 만들었는지 아직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곳을 보고 나면 발밑의 땅 자체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된다. 바위 위의 얼굴. 밤웜으로 브라질 지역의 아마존 숲의 수위가 기록적으로 낮아지면서 2000년이 넘은 바위에 새겨진 얼굴과 여러 형상이 다시 드러났다. 이런 암각화에는 동물과 다른 자연 형태도 포함되어 있으며 리우네그로 강가의 고고학 유적 폰타다스 라지스, 즉 돌판의 고치라 불리는 곳에서 발견됐다.
연구자들은 그림의 연대를 약 1000년에서 2000년 전 사이로 본다. 바위에는 얼굴과 물을 떠올리게 하는 무늬 외에도 홈이 남아있는데 이곳이 석기를 만들고 다듬는 데 사용됐음을 시사한다. 한 바위에서 25개 군의 새긴 무늬가 확인됐고 이는 이 장소가 여러 종류의 도구를 갈아 다듬는 데 사용됐음을 보여준다. 또한 같은 곳에서 도자기 파편도 발견됐다. 폰타다스 라지스가 고고학 유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이 암각화들은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아마존은 앞으로 또 어떤 비밀을 드러낼까? 그 질문은 아직 열려있다. 외계인의 두개골. 몇 년 전 미국과 유럽 언론에는 러시아의 한 동굴에서 외계인 두개골이 발견됐다는 선정적인 이야기가 퍼졌다. 인간과는 분명 달라 보이는 기묘한 두개골 사진은 큰 논쟁을 불러왔고 많은 사람은 외계인이나 과학에 알려지지 않은 생물의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기자들은 이 모든 이야기가 장난이었다고 밝혔고 소식은 빠르게 헤드라인에서 사라졌다. 이 두개골들은 어쩌면 고대의식에 사용됐던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고 단순히 뼈의 형태가 특이하게 변한 동물 유해였을 수도 있다. 그래도 차갑고 어두운 동굴에서 그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무엇을 느꼈을지 상상해보는 건 흥미롭다.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손에 들고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일으키는 수수께끼 물체를 마주하는 건 전혀 다른 경험이다. 결국 조작으로 밝혀졌지만 신화와 사실이 얼마나 쉽게 뒤섞여 놀라운 이야기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는다. 서로 다른 시대의 뼈로 만든 굴격. 벨기에에서 고고학자들은 수천 년의 시간차를 두고 살았던 5사람의 뼈가 섞인 특이한 골격을 발견했다. 유해는 프랑스 국경 근처 포메렐류의 로마 시대 화장묘지에서 나왔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기묘한 골격의 일부는 로마 시대보다 약 2500년이나 오래됐다. 방사선 탄소 분석은 뼈들이 기원전 7000년에서 3000년 사이의 신석기 시대에 속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이 묘지의 발굴은 이미 1970년대에 시작됐고 화장묘 76기 사이에서 연구자들은 태아처럼 몸을 웅크린 골격 매장 하나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로마 시대 무덤으로 여겼다. 두개골 근처에 로마식 뼈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9년의 정밀 분석은 예상 밖의 결과를 냈다. 골격은 서로 다른 사람들의 뼈를 조합한 것이었고 핀 자체는 서기 약 69년에서 210년 사이의 물건이었다. 연구자들은 로마인들이 우연히 신석기 매장을 건드린 뒤 구성을 완성하듯 두개골 근처에 핀을 추가했을 가능성을 생각한다. 하지만 왜, 어떻게 서로 다른 유해가 한데 모였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다. 답을 찾는데 30년이 걸린 난파선. 1995년 영국 남부 살콤만에서 잠수부들이 침몰선의 잔해를 발견했다. 선체는 거의 남지 않았지만 바닥에는 귀중한 화물이 있었다. 황금 동전 400개 이상과 장신구, 그릇, 염소가죽, 심지어 토기 속에 든 작은 송진공까지 발견됐다. 발견은 인상적이었지만 핵심 질문은 풀리지 않았다. 어떤 배였고 어디서 왔을까? 답을 찾는데 거의 30년이 걸렸다. 독립역사학자 이언 프리엘은 오래된 기록에서 네덜란드 상선 돈판 쾨런에 관한 문서를 찾아냈다. 1633년 이 배는 모로코에서 암스테르담으로 가던 중 영국 해안에서 난파됐다. 거의 모든 조건이 맞았다. 난파 장소와 시기, 물건 일부의 출처, 모로코 금화가 일치했다. 특히 동전이 가장 정확한 단서였다. 주조연도가 적혀 있었고 가장 늦은 동전은 1632년 것이었다. 따라서 배는 그 이전에 침몰했을 수 없다. 이 사실은 유적을 돈판 쾨런과 연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최종 확인은 옛 영국 해사법원 문서를 보관한 큐의 국가기록원에서 나왔다. 문서에는 암스테르담 상인들이 이후 난파선의 화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고 적혀있다. 상인들과 두 선원의 증언에 따르면 배는 영국 해안에서 강한 폭풍을 만나 사람들이 귀중한 화물을 모두 남긴 채 선박을 버려야 했다. 선체 목재가 거의 남지 않아 연구자들은 배 자체보다 실려있던 물건을 조사해야 했다. 특히 특이했던 것은 밀봉된 토기 항아리 안에서 수세기 동안 물속에 있던 송진 공들이었다. 아마 선박의 의약품 보관물 일부였을 가능성이 크다. 오늘날 이 보물은 모로코 사아드 왕조 금화가 한 곳에서 발견된 사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된다. 이 발견은 17세기 모로코와 네덜란드, 영국 사이의 해상 교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런데 정작 배 자체를 그린 그림은 아직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시인이 간직했던 고대 개미. 과거는 때로 층 전체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작은 물건 속에 남아 평범한 박물관 상자에서 수십 년 동안 눈에 띄지 않기도 한다. 독일 바이마르에는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개인 수집품이 보관돼 있다. 우리는 그를 시인으로 기억하지만 그는 열정적인 자연 연구가이기도 했다. 세상을 떠날 무렵 수집품에는 돌과 광물, 자연 표본이 18,000점 넘게 있었다. 최근 연구자들은 그 수집품의 호박 한 조각을 조사하다 약 4천만 년 된 개미를 발견했다. 그 개미는 지구의 지금과 전혀 다른 숲과 동물, 기후가 존재하던 시절 송진 속에 갇혔다.
송지는 굳어 호박이 됐고 괴테의 수집품에 들어간 뒤 다른 표본 사이에서 거의 200년을 보냈다. 놀라운 점은 개미의 보존 상태가 너무 좋아서 단층 촬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고 정밀한 3차원 모형까지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런 오래된 개미에서는 이전에 확인하기 어려웠던 내부 구조까지 볼 수 있었다. 이 이야기의 매력은 단지 나이에만 있지 않다. 4천만 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거의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개미는 먼 탐험지에서 발견된 것도 아니고 닫힌 동굴이나 사막의 땅 속에서 고고학자를 기다린 것도 아니다. 그저 박물관 수집품의 상자 안에 있었고 오랫동안 아무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을 뿐이다. 때로는 발견을 세상 끝에서 찾을 필요가 없는 셈이다. 거의 2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이름표를 붙여둔 선반 위에도 발견은 누워있을 수 있다. 이미 중요한 것은 다 연구됐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도 오래된 개인 수집품 속에는 수천만 년을 조용히 버텨온 물건들이 아직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유라시아 석기시대의 피라미드, 카자흐스탄 톡타미스 마을 근처에서 고고학자들이 돌로 만든 피라미드형 구조물을 발견했다. 육각형에 가까운 형태이며 청동기 시대 이전, 기원전 약 2000년 무렵으로 추정된다. 벽에는 여러 동물이 그려져 있는데 특히 말이 눈에 띈다. 이 그림들과 주변에서 나온 말뼈는 말과 관련된 문화가 중요했음을 보여준다. 또 도자기와 황금 귀걸이, 다른 장신구도 발견됐다. 이로 밀어 이 구조물이 당시 중요한 의뢰나 공동체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있다. 끝나지 않은 논쟁. 이번 이야기는 결말이 깔끔하지 않기에 특히 불편하다. 사실이 단순해서가 아니라 좋은 결말이 없기 때문이다. 과학이 모든 것을 인정하거나 진실이 완전히 승리하는 식으로 끝나지 않는다. 말줄임표처럼 남는다. 인도네시아 서자바의 구눈 파당. 현지 주민들은 오랫동안 이곳을 신성한 장소로 여겨왔다. 세대를 거쳐 중요한 곳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정상에는 현무암 기둥들이 줄지어 있다. 일반적인 설명은 화산암의 자연구조라는 것이다. 자연도 반듯한 형태를 만들 수 있다. 2023년 인도네시아 지구물리학 연구진은 산을 레이더로 조사했다. 땅을 대상으로 한 엑스레이와 비슷한 방식이다. 연구팀은 지하에서 여러 층의 구조를 보고 일부를 인공 구조물로 해석했으며 가장 깊은 층의 연대를 2만 5천 년 전으로 제시했다. 그 수치는 göbekli tepe보다 2배 오래되고 피라미드보다 5배 오래된 셈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인공 구조물이 된다. 연구팀은 이를 학술지에 발표했고 곧 큰 논쟁이 벌어졌다. 다른 연구자들은 논문의 방법론을 세밀하게 비판했다. 실제 문제들이 지적됐다. 인공구조로 해석한 일부는 자연적으로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고 연대 측정 표본 역시 오염됐을 수 있었다. 2024년 학술지는 논문을 철회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철회 자체보다 그 이유다. 산은 그대로 있고 조사와 발굴도 이어진다. 독립연구팀들은 계속 지하의 이상 신호를 보고한다. 이제 누구도 2만 5천 년이라는 수치를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지하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주장은 계속된다. 현재로서는 그 산 아래 무엇이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 첫 연구팀이 틀렸을 수도 있다. 과학에서는 그런 일이 생긴다. 반대로 정말 놀라운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다. 다만 아직 정확히 증명하지 못했을 뿐이다. 분명한 건 논문 철회 이후 이곳을 진지하게 연구하려는 사람의 수가 줄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이유는 평판이고 경력이다. 인도네시아 피라미드를 믿은 연구자로 낙인 찍히고 싶지 않다는 부담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틀릴까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잠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가 그대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산은 기다릴 수 있다. 어디에도 급히 갈 이유가 없다. 가장 인상적인 건 현지인들이 수세기 동안 이 산이 특별하다고 말해왔다는 사실이다. 그 지식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졌다. 블록체인 주민들이 터널 이야기를 전해온 것처럼 게드론이 수십 년 동안 말해온 것처럼 말이다. 어쩌면 이것이 이 모든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일지 모른다. 어떤 장소 곁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때때로 그곳에 대해 장비를 들고 일주일 방문한 연구자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수 있다. 3,000년 된 사제의 무덤. 일본과 페루의 고고학자들이 최근 3,000년 된 사제의 무덤을 페루 카하마르카에서 발견했다. 이 무덤은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오래됐다고 소개된다. 고대 봉부는 안데스 깊숙한 곳, 시끄러운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안쪽 무덤에서는 놀라운 도자기 인장 2점이 나왔다. 하나는 사람 얼굴을, 다른 하나는 무서운 제규어를 보여준다. 이 보물에 닿기 위해 고고학자들은 흙과 화산재로 된 6층을 통과해야 했다. 이 사제는 안데스 지역의 초기 종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연구자들은 그가 사원을 관리했을 것으로 본다. 이 연구팀은 이미 18년 동안 안데스에서 발굴을 이어오며 계속 새로운 발견을 하고 있다. 역사 이전의 황금 폭발.
1972년 불가리아 바르나 외곽에서 노동자들이 케이블을 놓기 위한 도랑을 파고 있었다. 평범한 산업지대의 흔한 풍경이었지만 갑자기 굴착기 버킷안에서 무언가 밝게 빛났다. 노동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보물이나 운이 좋으면 노마동전 정도를 기대하며 작업을 멈췄다. 하지만 땅에서 나온 것은 전 세계 역사학자들이 교과서의 몇 장을 다시 생각하게 할 만큼 놀라웠다. 단순한 보물이 아니었다. 과학이 거의 알지 못했던 문화의 거대한 공동묘지, 말 그대로 죽은 자들의 도시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연대였다. 기원전 4600년 무렵이다. 이집트 피라미드가 세워질 때 이 유물들은 이미 2000년쯤 된 옛것이었다. 그리고 스톤헨지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할 무렵에도 바르나의 금은 이미 오래된 유산이었다. 현재까지 발견된 것 가운데 인류가 가공한 가장 오래된 금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발견의 중심에는 43번 무덤이 있다. 그 안에는 약 45살 남성이 묻혀 있었고 주변은 말 그대로 금으로 가득했다. 고고학자들은 총무게 약 1.5kg에 이르는 금 제품 900점 이상을 세웠다. 황금 팔찌와 큼직한 목걸이, 화살촉, 심지어 신체 일부를 덮는 금장식까지 있었다. 손에는 금박을 입힌 돌도끼가 쥐어져 있었고 절대적인 권력의 상징처럼 보였다. 그렇다면 2026년 연구자들이 보는 핵심 수수께끼는 무엇일까? 오랫동안 당시 고대 유럽 사회는 평등주의적이어서 왕이나 하인 없이 비슷한 지위를 가진 공동체가 살았다고 여겨졌다. 유명한 고고학자 마리아 김부타스는 이른바 오래된 유럽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면서 여성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사회가 평화롭고 조화로웠다고 보기도 했다. 하지만 바르나는 이런 그림에 강한 의문을 던졌다. 현대 기술로 무덤 294기를 분석하자 훨씬 불평등한 모습이 드러났다. 막대한 부가 단 4-5명에게 집중돼 있었고 나머지 수백 명은 거의 아무것도 없이 부싯돌 칼 몇 점과 뼈 장신구 정도만 지닌 채 묻혔다. 이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이른 사회적 불평등의 사례다. 소수 엘리트가 막대한 부를 차지하기 시작한 순간을 보는 듯하다. 그런데 더 기묘한 점도 있다. 바르나의 일부 무덤은 비어 있었다. 그 안에는 황금 장신구와 홀, 심지어 사람 크기의 점토 가면까지 놓여 있었다. 하지만 뼈는 없었다. 이런 상징적 무덤을 케노타프라고 한다. 누구를 위한 장례였을까? 먼 곳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일까? 아니면 신적 존재를 부르는 의식이었을까? 가장 큰 수수께끼는 이 황금 문화의 끝이다. 기원전 약 4000년 무렵 바르나의 삶은 갑자기 끊긴다. 전투 흔적도 불탄 집도 없다. 놀라운 금속 재련 기술을 가진 문명이 그냥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일부 연구는 기후와 환경 변화를 원인으로 본다. 흑해 수위가 크게 변하면서 비옥한 계곡이 염분 많은 습지로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바르나의 부유한 지배층은 자신들의 세계가 물에 잠기는 모습을 보면서도 막을 방법이 없었을지 모른다. 오늘날 당시 정착지 일부는 실제로 해저에 남아 석기시대 초기 엘리트의 비밀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신비로운 루리스탄 청동기, 이제 험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자그로스 산맥으로 간다. 이곳에서는 거의 100년 동안 기술 발전의 단순한 연표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하는 물건들이 발견되었다. 유명한 루리스탄 청동기다. 건조한 학술 명칭 뒤에는 기묘하고 쉽게 설명되지 않는 형상들이 숨어 있다. 상상해보라. 어두운 환상이나 꿈에서 나온 인물처럼 보이는 정교한 작은 조각상들이다. 이 문화의 대표 형상은 이른바 동물의 지배자다. 인간형 인물이 양손에 그리핀이나 악마처럼 보이는 환상적 생물 2마리를 붙잡고 있다. 더 이상한 건 이 생물들의 얼굴이 사람 얼굴과 이어지는 듯 보이기도 하고 팔다리가 뱀이나 맹금류의 발톱으로 변하는 모습도 있다는 점이다. 마치 초현실주의를 그 말이 생기기 3000년 전에 만든 것처럼 보인다. 세부 묘사의 수준은 놀라울 정도다. 루리스탄 장인들은 밀랍을 이용한 주조법을 사용했고 이를 통해 신화적 생물의 눈 표정처럼 작은 부분까지 표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큰 질문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설명에 따르면 이 작품을 만든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했고 상설도시나 대형 공방, 고정식 용광로가 없었다. 계속 이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처럼 복잡한 금속 생산 체계를 운영했을까? 청동을 녹이려면 1000도가 넘는 온도와 안정적인 작업 조건이 필요하다. 산악 유목 생활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누르게 장인들이 이동 가능한 특별한 노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그 구조는 남지 않았다. 다른 해석은 이 형상들을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의뢰용 물건으로 보고 다른 세계와 연결된 믿음 속에서 사용됐다고 본다. 이 청동 유물들은 주로 무덤에서 발견되며 소유자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대량 생산품처럼 완전히 똑같은 물건은 거의 없고 각 조각은 개별적인 형상과 상징을 지닌다. 사람과 괴물의 몸이 뒤얽힌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고대 자그로스 주민들이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들은
신과 악마가 가득한 세계를 상상했고 그 이미지를 오래 남는 금속에 뛰어난 솜씨로 새겼다. 오늘날에도 주조 기술자들을 놀라게 할 정도다. 이 유물들은 이란의 산을 잊힌 장인들의 거대한 묘지처럼 보이게 한다. 그들의 비밀은 차가운 청동 속에 남아있다. 동굴진주, 베트남 폭략개방 국립공원에서 한 주민이 아무도 알지 못했던 동굴 입구를 우연히 발견했다. 훗날 동굴은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불렸다. 며칠 뒤 공원 측은 정식 탐사대를 꾸렸고 현장 조사는 엿새 동안 이어졌다. 초기 자료에 따르면 동굴 길이는 약 3,000m, 일부 구간의 폭은 100m가 넘는다. 내부로 내려가기 위해 탐사대는 등관 장비를 사용해 약 20m 깊이의 수직 절벽을 지나야 했다. 동굴에는 입구가 2개 있고 내부도 2구역으로 갈라진다. 한쪽 입구는 크지만 다른 하나는 성인 한 명이 겨우 통과할 만큼 좁다. 동굴 아래에는 수십만 년 동안 형성된 석회암 구조물로 가득한 거대한 지하 공간이 펼쳐졌다. 높이 50m에 이르는 돌기둥, 벽에서 늘어진 돌커튼, 바닥에서 솟는 거대한 뾰족 기둥들이 있다. 특히 전문가들의 관심을 끈 것은 비정상적으로 큰 동굴 진주가 엄청난 양으로 모여있다는 점이었다. 자연스럽게 생긴 작은 홈 안에서 자라는 이 둥근 돌들은 매끈하고 희끗한 표면 때문에 진짜 진주를 닮았지만 재료는 돌이다. 수년간 동굴을 연구해온 전문가들도 이런 형성이 한 곳에 이렇게 높은 밀도로 모인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번 발견이 과학적으로 큰 가치가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역인 만큼 과학 연구뿐 아니라 동굴 관광 측면에서도 잠재력이 크다고 본다. 톱니 모양돌, 남부 캘리포니아에서는 과거 페루에서 발견된 청동기어를 떠올리게 하는 특이한 석재 유물이 발견됐다. 캘리포니아의 톱니돌로 알려진 이 물건들은 지름 약 2인치에서 6인치, 두께는 최대 2인치 정도다. 연구자들은 제작 시기를 대략 기원전 6000년에서 3500년 사이로 본다. 현대인의 눈에는 원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표면에는 컵 모양 홈과 둥근 페임, 가장자리의 톱니, 케이크처럼 보이는 무늬 등 다양한 특징이 있다. 약 15%에는 중앙 구멍이 있고 한쪽이 더 좁은 경우도 있다. 또 흥미로운 이상점이 있다. 일부 중심에는 매우 반듯한 사각구멍이 있어 정교하게 재현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제작 기술에 대한 여러 추측이 나왔다. 이 석재 원반의 정확한 용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의뢰 목적이었다는 해석도 있다. 누가 왜 만들었는지는 열린 질문이다. 오늘날에는 의식용 물건이었다는 견해가 널리 언급되지만 의미와 상징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로마의 오래된 문, 로마 판테온의 청동문은 하드리아누스 황제 시기인 서기 약 115년에 주조됐고 지금까지도 원래 자리에서 사용되고 있다. 문짝 하나의 높이는 약 7.6m, 폭은 2m가 넘는다. 두꺼운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무게가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됐다. 경첩과 고정장치 비례 덕분에 별도의 복잡한 장치 없이도 매일 여닫을 수 있었다.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았지만 형태와 기능은 유지됐다. 이 문은 처음부터 장식품이 아니라 건축 전체의 일부로 설계됐다. 제작에는 거대한 주형과 정밀한 계산, 막대한 자원이 필요했다. 그럼에도 문은 여전히 본래 기능을 수행하며 거의 2000년 동안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 호박그릇. 이 아름다운 호박그릇은 약 3270년 된 것으로 1856년 영국 호브의 큰 원형 봉분을 발굴하다 발견됐다. 호박은 아름다움으로 유명하고 태양과 생명의 에너지와 연결돼 여겨진 재료다. 고대에는 장신구뿐 아니라 의뢰에도 사용됐다. 연구자들은 이 그릇이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을 수 있다고 본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나 지도자의 소유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릇을 만드는 데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했다. 호박은 깨지기 쉬워 가공하려면 인내와 숙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그릇은 당시 사람들이 희귀하고 값비싼 재료를 확보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다른 지역과 교역하고 물건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도 뒷받침한다. 주인과 함께 묻혔다는 점은 장래의식이나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음을 시사한다. 사부 원반. 이것은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유물 가운데 하나로 파라오 아지부 계통 인물인 사부의 무덤에서 발견됐다. 최소 5000년 된 물건이지만 진짜 용도는 여전히 모른다. 얼핏 보면 3개의 휘어진 날개를 가진 돌 원반인데 일부 두께는 겨우 1.5mm에 불과해 놀라울 정도의 제작 정밀도를 보여준다. 당시 기술 수준을 생각하면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학자들은 의뢰용 물건이나 장식 요소였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하지만 더 과감한 가설도 있다. 일부 사람들은 사부 원반이 아주 오래전 지구를 방문한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남긴 장치의 모형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물의 구조와 형태가 현대의 공기역학 장치나 복잡한 기계 부품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 이집트인들이 이를 신성한 물건으로 여겨 자신들이 봤지만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를 복제하려 했다는 추측도 있다. 또 어떤 이들은 사부 원반이 고대 문명과 외계지성의 접촉을 풀 열쇠라고 믿는다. 물론 현재로서는 추측일 뿐이다. 그래도 유물을 둘러싼 신비로운 분위기는 계속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역사에서 10억 년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랜드 캐니언에는 지구에서 가장 이상한 장면 중 하나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겉으로는 그저 바위다. 아래에도 바위, 위에도 바위. 그 사이에는 가느다란 경계선 하나뿐이다.
그런데 지질학자에게 물으면 두 층 사이에서 거의 10억 년의 기록이 사라졌다고 설명한다.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구덩이나 무너진 도시, 고대 동물의 뼈를 보는 게 아니다. 평범한 암석을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과거의 거대한 부분이 비어있다. 아래 암석은 약 17억 년 전, 위 암석은 약 5억 2천만 년 전 것이다. 그 사이에 있어야 할 층들이 사라졌다. 마치 지구가 역사를 쓰다가 두꺼운 장들을 통째로 찢어낸 듯하다. 책에 100쪽 다음에 곧바로 500쪽이 나오고 중간이 전부 없어진 모습이다. 흔적도 설명도 없이 한 지층이 다른 지층 위에 놓였지만 실제로는 그 사이에 거의 10억 년이 있어야 한다. 연구자들은 빙하와 대륙운동 같은 과정이 암석을 대규모로 깎아냈을 가능성을 생각한다. 그 암석은 물과 바람, 시간에 의해 사라졌고 너무 오래전 일이어서 원래 모습을 복원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그 다음이다. 이 사라진 구간 이후 생명의 기록은 갑자기 훨씬 풍부해진다. 바다에는 껍데기와 눈, 단단한 몸을 가진 생물들이 나타나고 이전까지 암석에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던 세계가 점점 많은 화석을 남기기 시작한다. 그러면 한 가지 흥미로운 생각이 떠오른다. 지구가 단지 역사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뿐일까? 혹시 그 침식 과정 자체가 환경을 바꾼 건 아닐까? 암석이 깎이면서 새로운 물질이 바다로 들어가고 해수의 성질이 달라져 생명 진화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연구된다. 과학자들도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결국 우리와 마찬가지로 같은 바위를 바라보며 단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이다. 설명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장소지만 그래도 엄청난 사건이 지나간 흔적을 보는 듯한 느낌은 남는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이제는 두 암석층 사이에 빈 시간만 남은 것이다. 더 흥미로운 건 이런 불연속이 그랜드 캐니언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비슷한 지질학적 공백은 중국과 호주,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다. 고대 로마의 거인. 로마 근처에서 고고학자들은 거인증을 보인 고대인의 매우 드문 골격을 발견했다. 키가 202cm에 달해 평균 신장이 약 167cm였던 서기 3세기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게 컸다. 거인증은 100만 명 중 대략 3명 정도에게 나타나는 매우 드문 현상으로 어린 시절 뇌하수체 기능 이상과 관련된다. 과거에도 폴란드와 이집트에서 거인증을 의심할 만한 부분 골격이 나왔지만 로마 유물은 고대의 확실한 사례로 평가됐다. 골격은 1991년 로마의 영향권에 있던 피데나이 공동묘지를 발굴하던 중 발견됐다. 발굴팀은 처음부터 무덤 길이가 비정상적으로 길다는 점을 알아챘고 후속 연구에서 뼈의 특징이 확인됐다. 연구자들은 뇌하수체 종양과 맞는 두개골 변화, 비정상적으로 긴 팔다리, 성인 초기까지 이어진 골성장 흔적을 발견했다. 남성이 16에서 20살 사이에 일찍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점은 거인증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시사할 수 있다. 골격에는 특별한 부장품이 없었고 매장 방식도 당시 관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공동체 안에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장례가 치러졌음을 보여준다. 이 발견은 신체적으로 특이한 사람들에 대한 로마 사회의 관심을 생각하게 만든다. 깨지기 쉬운 재료로 만든 특별한 유물, 고대 테라디드 정착지, 오늘날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사이에서 텔아비브 대학교 고고학자들이 작은 인장 하나를 발견했다. 약 2700년 된 물건이다. 당시 인장은 보통 단단한 돌로 만들었지만 이것은 자개로 제작됐다. 바로 자개단추나 장신구에 쓰는 그 재료다. 자개는 매우 깨지기 쉽다. 날카로운 도구로 너무 강하게 새기면 금이 가고 쪼개진다. 연구자들은 당시의 거친 도구로 이렇게 섬세한 자개 인장을 만드는 일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한다. 재료의 출처도 놀랍다. 홍해와 페르시아만에 사는 진주조개의 껍데기에서 얻은 것이어서 작은 물건 하나의 원재료가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한 뒤 장인의 손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기원전 8세기 테라디드는 해안 평야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고 지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아시리아 제국이 이스라엘 왕국을 정복한 뒤 당국은 정복한 주민들을 제국의 여러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켰다. 그 결과 정착지에는 다양한 출신 사람들이 섞여 살았다. 자개도 이주한 가족과 함께 이곳에 왔을 수 있고 완성품이 아시리아 교역로를 따라 들어왔을 수도 있다. 인장에는 삼각형 받침 위에 초승달과 두 팔을 위로 뻗은 사람 형상이 새겨져 있어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인다. 이는 아시리아 제국 서부 지역에서 숭배된 달의 신과 관련된 상징으로 해석된다. 무늬는 아주 얕게 새겨졌는데 작업 중 깨지기 쉬운 재료가 갈라지는 것을 막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 물건이 점토나 밀랍에 찍는 일반적인 인장으로 자주 쓰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오히려 종교적 의미를 가진 부적이나 장식품으로 착용했을 수 있다. 작은 물건 하나에 세 가지 드문 요소가 모여있는 셈이다. 특이한 재료, 외부에서 들어온 종교 상징, 그리고 당시 기술의 한계에 가까운 섬세한 가공이다. 이 모든 것은 거의 3000년 전 중동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채 이웃해 살았는지 보여준다. 고대의 집단 매장. 2011년 폴란드 남부 코시체 마을 근처에서 고고학자들은 약 5000년 된 집단 무덤을 발굴했다. 처음부터 평범한 매장이 아니라는 게 분명했다. 구덩이에는 15명이 누워 있었다. 성인 여성 5명, 성인 남성 4명, 여자아이 2과 남자아이 4이었다. 모두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다. 매장은 구형 암퍼라 문화라 불리는 후기 석기 시대 농경민 집단에 속한다. 독특한 둥근 토기에서 이름이 붙어
붙었으며 연대는 기원전 약 2800년이다. 이 발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처음부터 보인 것이 아니라 코펜하겐 대학교 한네스 슈레더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이 조사하면서 드러났다. 연구자들은 15골격의 DNA를 분석하고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과 동위원소 연구를 더한 끝에 이들이 3세대에 걸친 하나의 대가족임을 알아냈다. 어머니는 자녀 옆에, 형제자매는 서로 가까이 놓여 있었다. 연구는 2019년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발표됐다. 거의 모든 두개골에는 강한 충격 흔적이 있지만 팔에는 방어 상처가 거의 없다. 사람들이 공격을 막을 시간이나 기회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기습을 당해 짧은 시간 안에 공격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상처는 비슷한 종류의 무기로 생겼고 돌도끼가 사용됐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반전이 있다. 사람들은 매우 폭력적으로 목숨을 잃었지만 매장은 놀라울 만큼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다. 시신을 아무렇게나 던진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배치했다. 특히 친족 관계를 따라 어머니와 자녀, 가까운 가족을 서로 곁에 놓았다. 무덤에는 그릇과 장신구 같은 풍부한 부장품도 함께 넣었다. 존중받는 사람에게 베푸는 장례에 가까웠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은 희생자들을 잘 알고 진심으로 소중히 여겼던 이들이었을 것이다. 유전학은 또 다른 단서를 줬다. 무덤에 여성과 아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남편이나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 일부는 없었다. 공격 당시 그 남성들이 정착지에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일이나 사냥을 위해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 가족이 숨진 것을 발견하고 직접 장례를 치렀을 수 있다. 그 귀한 장면을 잠깐 상상해보면 왜 고고학자들이 이 발견을 가족의 비극이라 부르는지 이해할 수 있다. 누가 이 가족을 공격했는지는 모른다. 연구진은 당시의 대규모 인구 이동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한다. 그 무렵 동쪽 초원에서 매듭무늬 토기 문화 집단이 유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유전적으로 코시체 주민들은 그 집단과 달랐고 초원 계통의 유전적 흔적이 거의 없었다. 토지와 자원을 둘러싼 충돌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는 여러 설명 중 하나일 뿐 증명된 사실은 아니다. 공격자들의 이름도 없고 외부 집단이었는지 내부 사람들이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다만 확실한 점은 있다. 약 5000년 전 한 가족, 특히 여성과 아이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머리에 치명적인 충격을 받아 숨졌다. 누가 그랬는지는 영원히 모를지 모른다. 하지만 15명은 죽어서도 함께 놓였고 현대과학은 이들이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까지 밝혀냈다. 18km의 빈 공간. 앞선 발견들이 개별 유물이었다면 이번 발견은 가능한 것의 경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이란 부코라산에는 전설적인 밤요새 다음으로 큰 흑벽 도시로 알려진 샤흐르 벨케이스가 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지상에 남은 건축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하에서 드러난 것이었다. 도로공사 중 중장비가 갑자기 땅속으로 꺼지기 시작했다. 수세기 동안 단단해 보이던 흙이 무너지면서 거대한 통로망의 입구가 나타났다. 첫 조사자들이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것은 복잡한 미로였고 전체 길이는 초기 추정으로 무려 18km에 달했다. 대도시의 여러 지하철 구간을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다. 한 사람이 겨우 기어가는 좁은 구멍이 아니라 고대의 본격적인 이동망에 가깝다. 일부 공간은 천장 높이가 3m에 이르고 폭도 넓어 여러 사람이 함께 이동할 수 있다. 휴식 공간과 식량 저장고, 작업장, 복잡한 배수시설까지 확인됐다고 전해진다. 그렇다면 왜 이 지역에 18km나 되는 지하 공간을 만들었을까? 흙 한 입방미터를 파내는데도 엄청난 노동이 필요한 곳이다. 고고학자들은 주요 구조물을 이란국 시대에 속하는 것으로 보지만 통로의 형태는 더 오래된 사용 흔적이 있을 가능성도 생각하게 한다. 이 통로들은 샤흐르 벨케이스의 성체와 멀리 떨어진 정착지, 카라반사라이를 이어주는 것으로 설명된다. 보이지 않는 물류망이었던 셈이다. 지상에서 교역이 이루어지거나 전투가 벌어질 때 지하로 물자와 무기, 중요한 인물이 이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장소의 공학적 특징은 재료에도 있다. 흙의 특정 유기재료가 섞이면 지하에서 시간이 지나며 매우 단단한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설명된다. 동시에 내부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비교적 안정된 미기후를 유지한다. 현대 연구자들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이 오래된 통로망이 오늘날 지역 지도와 얼마나 정교하게 맞물리는지에 대한 주장이다. 일부 터널이 지금도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추측도 있다. 중동의 현대 분쟁 상황을 생각하면 깊은 지하의 안정적인 통로는 큰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샤흐르 벨케이스는 이란의 오래된 도시들이 단순히 지표에 보이는 건축물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하에 또 다른 길과 공간을 품고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식적으로 측정된 18km는 현재 확인된 범위일 뿐이다. 아직 조사되지 않은 통로가 얼마나 더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들소가죽 드레스. 박물관 수집품 가운데에는 무두질한 들소가죽으로 만든 여성용 드레스가 있다. 약 1800년에서 1825년 사이의 물건으로 추정된다. 북아메리카 중고 평원의 원주민 여성들이 만들었고 라코타나 샤이엔 계통일 가능성이 있다. 드레스에는 조개 껍데기 자수가 여러 줄로 놓여 있으며 옷 전체를 따라 가로띠처럼 이어진다. 윗부분에는 금속 원판과 파란 삼각형 무늬가 들어간 아름다운 테두리가 있다. 이런 정교한 자수에는 장인이 몇 주씩 손으로 작업해야 했을 것이다. 이런 옷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물건이 아니었다. 화려한 장식은 여성과 가족의 공동체 내 지위를 보여주기도 했다.
복잡한 문양과 봉제 기술은 어머니에서 딸로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드레스를 만들려면 예쁘게 꼬매는 기술뿐 아니라 들소 가죽을 제대로 처리해 오랜 세월 부드럽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방법도 알아야 했다. 오늘날 이런 드레스가 거의 남지 않은 이유는 가죽과 털이 시간에 약하기 때문이다. 살아남은 한 벌 한 벌은 유리 진열장 속의 아름다운 전시품만이 아니다. 그것은 한 물건에 몇 주의 노동을 쏟아부은 여성들의 손을 기억하게 하는 드문 기록이며 가족에 대한 애정과 공동체의 전통까지 담고 있다. 이 목록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른다. 돌벽이나 건물처럼 가장 튼튼해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작은 자개인장이나 조개 껍데기 하나는 수천 년 동안 땅속에 남아 거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착했다. 어떤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하지만 이 발견들은 모두 과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